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는 건 박사님 생각에는 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장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아하. 일단 부동산 시장은 네.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사이클이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도 현재 가격이 이게 버블인 가격인지 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의 틀이 없어요. 퍼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너무 비싸다 싶으면 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한 몇 년 기다리면 빠집니다. 근데 기회는 박사님 이제 네.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년을 기다렸다 벼락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벼락거지라는 말이 이제 슬프잖아요. 네, 기왕에 벼락까지 됐으니까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뛰어들어가다 잘못하면 하우스 푸어가 돼요. 벼락거지보다 더 슬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슬프기만 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래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부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금만 모아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똑같은 집을 반값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반값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셔라 부동산은.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온다. 기다리셔라. 정기적으로 왔어요 기회 부동산. 네네. 부동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굉장히 그렇죠. 커요. 굉장히 커요 사이클이. 그래서 그 사이클에 지금 상단에 왔다는 시그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부동산은 손 안 대시고 한 2, 3년 정도 참고 기다리셔라.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다림입니다. 고통스럽죠. 네.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전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국내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글로벌리 다? 다죠.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나와야 될 시점에 온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버블 붕괴로 갈 거냐? 이 버블 붕괴가 요즘 고민들 그럼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연준이 이게 버블 붕괴로 가도록 그렇게 일을 그르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실물단의 경기가 버블 상태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한데 거의 뭐 그거까지는 아직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실제로 버블 붕괴가 올라가려면 쉽게 얘기하면 채권금리에서는 보면 알 수 있어요. 단기금리가 올라가서 장기금리랑 붙거나 역전이 되면 그다음부터 오는 건 버블 붕괴가 와요. 네. 그럼 100%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실물도 그때가 버블이 돼 있어요. 제가 과거 기록을 다 봤는데 항상 같이 맞아 떨어져요.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가 오르고 단기도 약간 올라오고 같이 올라오고 같이 움직이죠. 근데 단기가 지금 0.2% 조금 넘고 10년물이 1.3이 조금 넘었고 30년물이 한 1.9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물이 올라가서 10년물하고 금리가 붙어버려 있대요. 네. 그거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다 올라오고 난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붙거나 아니면 역전이 되거나 그럼 무조건 터집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버블 붕괴가 올 타이밍은 아니다. 근데 양쪽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연준이 요거를 이 너무 뜨거워진 이쪽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좀 냉각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게 조금 가라앉게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 실물 경기가 따라오고 이러면서 봉합해서 자연스럽게 잘 가면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이게 좀 조정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 일시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골디락스가 올 것 같아요. 골디락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잘 마무리하면 네. 3년 정도는 네.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이번엔 골디락스가 좀 길지는 않고 짧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이번 팬데믹 오기 전까지 10년 넘는 골디락스였잖아요. 그렇죠. 네. 10년 넘는 골디락스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10년 넘는 골디락스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그거보단 짧게 이번에 좀 짧게 올 것 같은데 3년에서 한 5년짜리 골디락스는 올 것 같다. 그때까지는 그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데 연준이 이제 이번에 이 대응을 잘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버블이 조금 더 커졌다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더블 딥의 상황으로 가거든요.
지금 더블딥 얘기도 많이 하죠. 네. 증시에서. 예. 그러면 더블딥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블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더블딥 있었어요. 더블딥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대공황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에 그 각국 정부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죠. 미국 뭐 뉴딜 정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쯤 가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미국 연준이 이제 너무 뜨거운가 보다 하고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더블딥에 빠져버렸어요. 네. 이게 몇 년 걸렸어요. 더블딥 네. 빠지는데. 그리고 더블딥을 벗어난 게요. 그거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때는. 더블딥을 벗어난 거는 연준이 잘해서도 아니고 미국의 뭐 재무장관이 잘해서도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벗어나게 해줬어요. 2차 세계대전이 특수가 생겨서 전쟁 특수죠. 그래서 더블딥을 벗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못 벗어나고 굉장히 길게 침체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대응을 잘 못하면 그러면 더블딥 상태로 빠지면서 침체가 긴 침체가 올 수가 있다.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 이게 흉흉한 이런 그 뭐 더블딥이니 뭐니 뭐 떠드는데 그거의 실체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연준 밑에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경제학 박사 100명도 넘게 있어요. 그리고 전미경제연구소 NBER이라고 그러죠. 전미경제연구소 저도 거기 잠깐 가서 일할 뻔했었는데 제 친구들은 다 거기 가서 일했었죠. 그리고 제 지도 교수도 거기 그 한쪽 지부의 지부장을 맡았고. 그 사람들 다 나보다 정말 한 수천 배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전미경제연구소에 수천 명을 데리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을 잘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걸 연준이 잘 해줄 거다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 불가피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사실 9월 시장 들어서도 확연히 조정세긴 한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연착륙되면서도 오는 조정까지도 좀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시장 진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9월은 전 조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원래 9월은 제가 알기로는 9월 미국 증시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미국 회계연도가 9월로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안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말들도 많고 아주 이게 외적인 그 잡음이 제일 많을 때가 9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9월 지금 중시 좀 내려가고 이런 거는 전 조정의 시그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조정이 올라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로 놓고 보면서 그러면서 연준이 이번 9월 FOMC 결정에 저는 테이퍼링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시장은 테이퍼링 얘기는 9월에는 안 나올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간다고 하면 FOMC의 의사록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보름 뒤에 나오나요? 회의하고 난 다음에 2주일인가 있다 나오잖아요. 거기 내용이 얼마나 매파적이냐 하는 거를 보면 그러면 시장이 일단은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 초 정도까지는 확연한 금융 장세였었고 그다음에 한 6, 7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섹터 로테이션이 있었잖아요. 순환매 장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종목 장세잖아요. 이게 이제는 순환매도 끝났어. 종목별로 종목별로 가고 말고 이건 장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종목 시장은. 시장이 끝난 거예요. 아예 끝난 건데 이게 시그널이 금융 장세가 끝났다.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갈피를 못 잡으니까 지금 종목 장세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잡힐 때쯤이나 돼야 새롭게 시장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방향을 잡고 갈 텐데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시장이 뭐 테이퍼링을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더 매로 나온다. 그럼 조정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조정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조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은 한번 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어차피 긴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요, 금융 장세는 끝났잖아요. 끝났고 이제 뭐 테이퍼링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 테이퍼링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번에 벤 버냉키 때부터 나온 거니까 그 전에 이제 원래는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중간에 하나 더 낀 건데. 그러니까 돈줄을 조이는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실적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돈을 거두어 들이면서 네. 유동성 파티가 아니라 유동성 파티는 끝났죠. 네. 사실 지금도 이미 유동성 파티는 끝난 거예요. 실적 중심으로 실적으로 바뀌죠. 실적장으로 바뀌는데 그때의 실적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조정이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조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장주들은 다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가 60배, 70배 이렇게 가는 게 뭐 요즘은 그걸 실적 성장주라고 부르더만 네. 걔들이 아무리 실적을 내는 성장주여도 60배, 70배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걔들이 우리가 옛날에 코스닥이 어느 정도 퍼를 정상으로 봤냐면 뭐 한 30배 정도? 그 정상적인 퍼라고 보면 30배잖아요. 근데 이게 미래가 더 좋을 것 같으면 뭐 60배도 가는 거고 무한대도 가는 거고. 옛날에 저 뭐 다음 초창기 때 다음하고 세롬하고 저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네. 둘 다 수익이 매출이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주가가 매일같이 상한가 찍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그거는 가잖아요. 유동성장에서는. 가는데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때 잘 파셨어요? 개인적인 다음은 궁금증이지만. 다음은 제가 한 10배쯤 벌고 나왔고요. 우와. 새로운 회사 문 닫을 때까지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죠.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그래도 돈을 많이 벌긴 벌었어요. 근데 전 주로 이제 다음 돈 번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라 손 잃은 얘기만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저 잘 안 믿어. 제 말 들어도 되나?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근데 뭐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로운 주가가 다음 주가보다 훨씬 빨리 뛰었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전무후무한 기록이 새로운 기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뭐 좀 어렵고 시장에 뭐 있을 때도 아니지만 너무 전설적인 얘기잖아요. 새로움. 전설적이죠. 네. 새로움. 하여튼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되면 주가 빠져야죠. 어떡하겠어요. 안 빠지고 못 버티죠. 그러면 지금 다음이 지금 카카오죠. 지금은. 네네, 카카오가 지금 퍼가 몇 배까지 갔던 거죠? 지난번에 한 70배 갔었나요? 카카오는 그 정도. 그렇죠. 이거 빠지기 전에? 네네네. 70배 말이 70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정말 실적을 좀 내주는 성장주. 그랬는데 그거 예를 들면 30배까지 간다고 보세요.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이 이게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게 되면 그런 류의 조정이 나온다. 다만 이게 뭐 카카오 이게 워낙 좋으니까 뭐 30배까지 안 가고 한 40배, 50배에서 멈출 수도 있겠죠. 어디서 멈출지 모르지만 조정은 불가피하다. 성장주 쪽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는 쪽으로. 내려갈 거고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정을 받고 이제 가치주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을 내는 애들 그 여태까지 뭐 퍼가 10배가 안 되는 애들 수두룩해요. 우리 시장에서도. 근데 일단 시장이 빠지면 가치주도 일단은 같이 빠지거든요. 지수가 빠지는 장사 없어요. 네. 정말. 네. 이게 물량으로 쏟아붓는데 뭐 일단 선물부터 때리고 보잖아요. 그럼 다 빠지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다 빠지거든. 근데 그때 성장주는 많이 빠지고 가치주는 좀 덜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 갈 때 그때 성장주는 잘 못 가고 가치주가 달리겠죠. 이제부터는 실적장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정 정도로 시장이 끝이 나면 시장은 아주 건전하게 잘 가겠다. 그리고 또 여전히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도 재미가 있겠다. 근데 어쨌든 조정은 올 테니 지금부터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현금 비중을 안 늘리고 다 주식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바꿔놓고 비중 조정을 해야죠. 네. 그러면 빠져도 좀 덜 빠지니까. 그리고 난 뭐 빠진 것보다 온몸으로 두들겨 맞고 난 갈래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팔고. 그러더라도 좀 덜 빠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시면 이게 이제 그 다음번에 장에 갈 때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연준 그리고 버블이냐 골디락스냐 뭘 우린 봐야 되는지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버블 이런 얘기 중심으로 쭉 했는데 네. 여기에 하나 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제 재개, 네. 리오프닝 이런 네. 관점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일단 그 리오프닝 얘기하기 전에 네.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테이퍼링은 이미 우리 주식시장의 악재가 됐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빨리 나와야 악재 해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재 해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좋다. 나을 것 같다. 네, 빨리 시장이 가닥을 좀 잡고 가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종목 장세로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장으로 가겠어요. 빨리 가닥을 잡아줘야 투자하는 분들도 편하게 투자를 합니다. 네. 종목 장세는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네. 어느 한 방향으로 시장이 가줘야 이거 가면 되는구나 하면 그게 훨씬 맞아요. 편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서 테이퍼링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테이퍼링이 나올 때 요거 한 가지만 좀 조심해서 보세요. 뭐냐면 개시 시기가 얼마나 빨리 할 거냐. 그리고 종료 때까지 뭐 6달 걸려서 할 거냐, 8달에 할 거냐, 뭐 10개월에 할 거냐. 지금 보통 8달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얼마씩의 자산 매입 돈을 거둬들이는 뭐 이런 것들을 할 거냐 속도의 문제죠. 지금 현재 이제 매월 1,200억 달러씩 시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는데 그거를 한 달에 100억씩 줄여서 1,100억 달러, 1,000억 달러 이렇게 줄여가면 1년 걸리는 거고 150억 달러로 하면 8달 걸리는 거고 200억 달러씩 줄이면 6달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사실 충격은 조금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가 빠르고 속도가 빠르면 금리 인상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시장에 충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시장의 현재 컨센서스는 한 8개월 정도고 시작은 내년 초에 시작이다. 이게 지금 요즘 시장에서 컨센서스인데 그런 내년 연말까지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은 2023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장주는 금리 인상 스케줄로 가는 거니까 성장주는 아무래도 탄력을 못 받죠.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빨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성장주는 빠져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 초가 되면 뭐 세계 주요국들은 전부 다 백신을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일 늦는 건 일본. 일본 대응 못하대. 이거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이 후진국급으로 코로나 대응이 의외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뭐 마음 놓고 우리가 뭐 여행도 재개도 되고 활동도 재개하고 리오프닝이 오죠. 그러면 주식은 리오프닝하고 관련된 주식은 가야 되고 그런 주식은 언제 가냐? 지금부터 가야죠. 그러면 뭐 시기는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다만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큰 위기나 이런 것들은요. 경제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똑같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오면 뭐 당연히 리오프닝 되면 이거 좋을 거고 저거 좋을 거고 쫙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따질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이전의 모습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저가 항공주 주식을 사놓고 싶은데 지금 감자니 뭐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추천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감자고 다 끝나고 나면 저가 항공주가 먼저 뜰 거예요.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보다 그 밑에 있는 진에어나 제주항공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내 주식이 감자당하고 이럴까봐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저가 항공주가 왜 좋을 거냐? 리오프닝이 딱 되는 순간 나도 해외여행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장거리에 여행을 가려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사전에 무슨
휴가 사인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일정 조정해야 되고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이 한 2-3시간, 3-4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건 주말에도 갔다 오거든요. 그럼 주말에 갔다 오는 항공으로 제일 강한 게 어디예요? 저가 항공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부터 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한 가까운 2-3시간 데부터. 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는 우리 이제 다 마스크 벗는 세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꿈이죠. 네. 근데 어쨌든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이 늘겠죠. 지금 뭐 색조 화장 마스크에 묻는 게 싫어서 안 한다며요.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니까 네. 하는데 네. 마스크에 너무 묻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방송 일만 아니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거 되게 짜증내야 돼. 맞아요. 마스크에 묻는 거예요. 그러대. 근데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예를 들어서 온다고 전제를 하면 네. 그러면 색조 화장이 늘어날 거고 색조 화장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에 색조 화장 관련된 쓰다고 하는 화장품 회사 몇 개 있죠. 네. 예를 들면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클리오. 우리나라 색조에는 원탑이잖아요. 어쨌든 클리오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동안 클리오가 예를 들면 중국 이런 데서도 좋고 뭐 이런 데서 좋았는데 지금 중국이 자체 브랜드를 다 키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클리오가 중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중국 자체 브랜드하고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조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갖고 가는 데보다는 차라리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있죠. 그러니까 네.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색조에 강한 애들. 걔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도 여기에 주문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도 얘가 이미 중국의 공장에 나가 있거든. 네네.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고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색조가 간다 그랬을 때 무조건 예를 들면 클리오를 가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진행이 됐던 요 2년 남짓한 네. 요 기간 동안에 네. 그 업계의 어떤 변화가 판도가 확 바뀌어 판도가 있거든요. 네. 변화하는 업계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 네. 그걸 굉장히 면밀히 좀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이라고 리오프닝 관련된 줄을 다 사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네. 그 사이에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뀐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네. 그 종목 선정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좀 간과하기 쉬운 네. 리오프닝 자체에 좀 흥분을 해서 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오늘 박사님과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많이 네. 배웠고요. 네. 네, 투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짚어봐야 되겠다. 어떤 줄기 큰 맥을 저는 좀 짚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이야기 아쉬움 없이 네.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당부의 말씀보다는요. 네. 앞으로 시장의 긴 호흡에서의 흐름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좋습니다. 갈게요. 네. 그러면 도움이 아무래도 네네. 될 수 있으니까. 네.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요. 전 요번에 다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네 뭐 버블 붕괴네. 저는 그거를 연준이 잘 대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요번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 조정을 일단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년 정도까지는 이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될 겁니다. 지속이 될 테니까 이 높은 물가를 그 방어해 줄 수 있는 주식을 고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사들여오는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를 그 다음에 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은 전가를 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전가를 못 해요. 그럼 전가를 잘하는 기업은 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유사 같은 데들이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유가가 뭐 100% 오르면 네. 기름값은 120% 올려서 돈을 더 남기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전가할 수 있는데 주식을 사는 거는 좋다. 근데 이거를 잘 전가 못해서 유가가 100% 올랐는데 내 소비자가 내가 파는 물건값은 80%밖에 못 올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르셔서 네. 물가를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주식 고르셔라.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정이 올 때는요. 일반적으로 소비재가 이런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해줍니다. 네. 최종 소비재. 네. 최종 소비재 쪽 당분간은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그게 내년까지는 저는 고물가가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하게 뭐 내년까지 갈지 내후년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로 끝날지 그거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어쨌든 당분간은 보시되 그게 지나고 나면 네. 지금 이 높은 물가가 언젠가는 주저앉거든요. 시간이 좀 길게 가냐 짧게 가냐의 차이일 뿐이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는 시장이 골디락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연준이 잘 대응해 준다는 네. 전제입니다. 근데 네. 연준이 잘해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저보다 1000배는 똑똑한 애들이 1000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그 동네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그렇게 네. 보시고 네. 그래서 골디락스가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럼 이번 골디락스는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네. 그렇다는 얘기는 3년에서 5년쯤 간다고 보면 그러면 과거의 골디락스 시절에 어떤 주식들이 갔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주식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될 때가 그때쯤 되면 올 거다. 그래서 뭐 미증시 최근 10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미국 증시 보시면 네. 골디락스 10년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금융장세 때 성장 주가가 가고 그다음에 실적 주가가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 조금 지나가는 다음부터는 성장주 계속 달렸어요. 물론 가치주도 계속 달렸지만 그래서 골디락스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성장주가 또 달리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좀 잘 보시고 그게 저는 뭐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도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을 거고 방향이 좀 지금 굉장히 혼동 상태예요. 경제 자체가. 그래서 자리 잡고 나면 또 골디락스로 간다고 보면 좀 거기에 맞춰서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하시고 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조정이 나오도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 진입은? 네.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수익률도 높고 훨씬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이점을 지속가능 연구소 한상환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